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 2시간입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그 한미 동맹이 이 파탄 직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노출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지금 그 올림픽 보이콧 요청 관련해 가지고 그 한국 정부가 이제 변명을 했는데 변명이 좀 허접하죠. 예. 그 호주 방문 때만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뭐 한국은 올림픽 보이콧 요청 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 뭐 즉각적으로 미 국무성이 반응을 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충분히 협의하고 권유했다. 권유했겠죠. 했는데 항상 요즘에 시침이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뭐 그간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균열이 난 거는 사실인데 요 최근에 와서는 요런 하나만 봐도 이제 미국과 조율이 전혀 안 된다. 근데 이게 조율을 겁을 낸다기보다는 한국 측에서 그냥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잡아떼고. 차마 이제 국제관계에서 다 까발릴 수 없으니까. 그 내가 거짓말 한들 이거 어쩔래? 뭐 이런 식의 배짱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그 이유를 다는 게 보면 아주 저급한 이유를 다는 게 이 전에 전 개최국이 평창 한국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그게 차기 올림픽 개최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도 스포츠 관계 뭐 관심 있어 기사도 보고 뭐 축구 관계도 1년 반 복무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저기 한국 하기 전에 이게 러시아가 했잖아요. 소치. 그거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일단 대회 끝나면 끝나는 거지. 거기 전 그 뭐 직전 대회 개최국이 무슨 뭐 여기저기 영향력 행사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유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낸 것 같은데 좀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나간 이야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드렸는데 그 연례 한미 안보 협의회 때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이제 남중국해와 대만의 안정을 언급한 부분 이게 이제 중국의 신기를 좀 건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극력 이걸 집어넣자고 했고 우리는 계속 개기다가 결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좋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왜? 지난번에 문재인 그 미국 갔을 때 이미 분명히 이 문구를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걸 집어넣지 말자고 한 게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용이가 반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친구는 운동권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내가 보면 돌도 안 던져본 사람 같은데 이게 국방부 기본적으로 국방부 회의죠. 그러니까 외교부는 이제 파트너고 이제 협력기관인데 여기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 좋다고 했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오케이한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신기를 건드리는 거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100% 이렇게 확인해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뭐 청와대까지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이게 어찌 하오리까라고 했더니 뭐 뭔가를 이미 내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해도 문제 없겠다라고 이렇게 낙착이 됐는데 그래서 문서상에는 as presented in the summit meeting between 몽가리 and 바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회담 때 했으니까 집어넣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좀 정말 기가 찬데 이게 골수 무슨 주사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그냥 관료에 불과해.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한국 관료들이 얼마나 저급한 건 하는 거는 자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니까 친중 주사파니까 거기서 저 이쁘죠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이나 행동을 취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블링켄이 여러 나라 방문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5대 전략이라는 걸 이제 내세웠더만요 보니까. 근데 소장 이걸 몇 번 읽어보고 혹시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다른 소스를 찾아봤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이게 분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산만하죠. 산만한데다가 같은 내용이 다른 항목에 이렇게 5대 전략이라면 그게 이제 클리어카드하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첫째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남중국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이거죠. 이거는 뭐 이제 자기들 딴에는 항행의 자유. 항행의 자유 작전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추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동맹 간 네트워크 강화 뭐 당연한 거죠. 쿼드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아세안 협력 강화 그다음에 한미일 뭐 삼각동맹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후자는 마지막엔 한미일 삼각동맹은 지금 사실상 이 명목상에 이제 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광범위한 경제 원형 증진, 공급망 인프라 건설, 기후 변화 공동대응 이게 기후 변화 나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항목에 또 나옵니다. 전염병 기후 위기 극복, 코로나 백신 공중보건 투자 확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4번을 이렇게
이 개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재조정하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급조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렇게 산만한가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5대 전략으로 냈는데 누가 기한을 했는지 사무관이 기한한 거 그냥 올리 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안보 강화. 예. 이거는 보면은 또 두 번째 항목의 번째 동맹과의 네트워크 강화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동맹 파트너의 군사정보 연대를 통한 통합 없이 대응 그러니까 combined deterrence라는 거죠. 대응체제 구축하겠다. 근데 이게 아마 기본 골자 아니고 아마 시기가 지나면은 조금 더 세련된 문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게 들어오고 기존 일등이 나가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 바이든 하에서 미국 정부의 이런 지금 네. 동맹 정책들 네. 지난번에 보면 뭐 G20에서 뭐 또 미국의 그 공급망 네. 관련 회의를 또 한다든지 네. 뭐 민주주의 정상 회의를 한다든지 네. 뭐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알겠는데 옛날에는 실체가 있는 거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토라든지 뭐 나토 체제라든지.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그냥 말의 향연이고 이렇지 실체가 좀 상당히 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1대1로에 대항해서 후진국들한테 ODA 공여 확대한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안들이 추진되고는 있는데 과거에는 판을 다 깔아놓고 자에게 들어와 놓으세요라는 것 같으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제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중국의 대항마로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맹도 보면 뭐 파이브 아이즈에 오커스에 그 다음에 또 이 쿼드에 이것도 또 산만하거든요. 겹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아마 쿼드를 처음 만들었는데 쿼드를 사실은 환태평양의 어떤 그 집단적 안보 기구의 맹아처럼 만들어서 횡성 발전하려 했는데 인도가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거든요. 예. 오로지 이제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실익을 찾겠다기 위해서 쿼드에 들어온 거지. 이게 순수하게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나라는 힘들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미국 요 세 나라는 오크스라는 거는 말 잘 들으니까 신속하게 움직이니까 아마 쿼드와 병렬적으로 같이 이런 게 필요했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이제 이게 한미 동맹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관리들은 마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외교부도 뭐 수차에 걸쳐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먹물들 학자층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기된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다시 불거져 나온 그 한국의 핵 무장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마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다시 촉발된 게 소장님 한 2주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내년도에 핵 태세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한다 하겠다는 거. 이게 나오니까 결국 뭐 어쩔 도리 없지 않냐라고 한국 핵무장 하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이 No First Use 이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 미국이 제안을 해놓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은 굉장히 항의를 했었거든요. 로비도 하고. 이러다 핵 우산이 사라지는 사태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정작 가장 북한의 위협을 받는 한국은 전혀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국에서 이게 이야기를 이제 거들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한 달 반, 꽤 오래됐죠. 그 다트머스 대학의 부부 교수인데 제니퍼 린드하고 네릴 프레스하는 사람이 그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 막 그런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NPT에 묶여 있긴 한데 NPT 조항에 보면은 NPT 조항에 묶여 있음으로 해서 제3국의 어떤 국가 이익이 제어되는 그런 군사적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 탈퇴도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 사람이 이제 화두를 던졌고 요 최근에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외에 어떤 나라의 핵을 갖다가 이제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데서 일본, 이란,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세 나라를 거론하면서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이 그 북한이 비핵화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미국 내부에서 사실상으로 못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깨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나와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을 마치 될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계속 그냥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협상하자 이렇게 가면서 네. 그럼 그 사이에 북한은 자꾸 그 핵 보유 능력을 네. 지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네. 자, 이런 부분을 간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설리반이 그 미국 외교협회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도 뭐 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의 정책은 오바마 그다음에 저 트럼프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all for all도 아니고 그런데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이 얻어낼 결과라는 게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거든요.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 비핵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그 당근을 주면서 좀 꼬드기겠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말의 잔치지 구체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로드맵이라는 게 뭐 완벽할 리는 없는데 그런 것도 별로 준비해 놓지 않은 게 아닌가. 지난번에 소장님이 이게 북한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에 대처할 경우에는 여사한 경우의 세비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그냥 그 담론들을 제기할 뿐이지 지금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좀 구체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핵 보유 시나리오 중에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학자들이 뭐 투표 비슷한 걸 했는데 아마 그나마 이란이 아마 가장 빠르게 한 20명 정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명 정도가 뭐 일본이 그다음을 핵무장할 거다. 근데 놀랍게도 7명이 한국에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제 그걸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 이런 걸 갖다 지금 어떤 그 미북 간 대화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 돌파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아마 전제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반핵, 비핵, 평화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핵무장 이게 한 거 아마 제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정몽준 그 대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기는 뭐 강경하게 그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즘에도 막 간간히 들립니다만은 최근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하태경이가 몇 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정인이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데올로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하태경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발생한 거는 결국 그 지난 3, 4년 동안 한미훈련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였던 불안 이런 게 팽배해지면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한미동맹의 현재 군사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논의들을 불식시켜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단독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결국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겨가지고 북한의 어떤 도발의 빈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간에 이런 한미 간의 사이를 떨어지게 한 건 누구죠? 문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주미대사 가는 것도 지금 보이콧 해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그 이상 이번에 또 이렇게 한컵을 숙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와 하는 방식대로 재래식 군사를 남한에서 증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뭐 공조를 한다. 막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고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됐다 할 경우에는 이제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가 따를 거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 사람은 뭐 북한을 생각해가 한국 핵을 못 만들게 그런 겁을 주고 있죠. 그렇지 뭐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문에 그냥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 있는 보수우파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아마 외교적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현재 핵 불사용이 이제 NFU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그 예를 들어서 핵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너네들은 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핵을 뭐 불확산을 갖다가 핵 비확산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한쪽은 깡패가 뭐 온갖 무기를 집에 다 비축하고 있는데 내가 동네의 평화를 갖다가 다 컨트롤할 거니까 깡패에 맞서서 너네들은 자위 조직 어떤 무기도 만들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해놓고는. 그런데 내 집에 막 깡패가 오기 전에는 나는 저 깡패들을 향해서 무기를 안 쓴다. 이래 말을 하면
그거는 미국이 지켜준다라는 이 해구산이나 이런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오히려 이런 발언은 1990년 초에 그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그때 어떤 그 선언이라든가 우리가 비핵화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상징 효과라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신냉전 시대 또는 이제 그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어디선가 뭔가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데 위기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 오바마 때 했다가 사실은 몇 사람의 정치인들 했다가 물론 바이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관료들이 걷고 말려가지고 겨우 무마시켰다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정학이나 동맹이나 안보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전문가가 네. 많아가지고 뭐 맨날 세미나하고 하면 뭐 폼 잡고 네. 다니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대외 전략을 할 때는 이렇게 요즘 허점이 많아지는지 이해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국력이 쇠하고 있는 건가? 아니 트럼프 그러니까 그 클린턴 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좀 어설픈 정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마지막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회의 기간을 뒀었거든요. 토론도 하고.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왜 문제가 나왔냐면 내년 초에 발간할 핵태세 보고서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불과 6개월을 남겨놓고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 내년 해봐야지 보름도 안 남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네. 바이든이 취임하고 한국에 대한 전략을 역대 한국의 전문가들 또 한국의 대사 같은 사람들 한국과 뭐 군사적 문제를 갖다가 협의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 그 사람들한테 방향을 물어가지고 답을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뚝 나왔는데 보면 죽도 밥도 아닌 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간 철군하는 그거 하나만 봐도 아마 트럼프가 그걸 해도 저렇게 영상이 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영감이 정말 이게 좀 정말 기력이 좀 쇠잔한 건지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 함부로 한 나라도 아닌데 그다음에 이 현재 아직 신문에 언론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현재 이제 내부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뭔가 이게 어떤 균일이 생긴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이 미국답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하다가 외교 정책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허접할 것 같으면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좀 얕잡아 보겠죠. 하물며 뭐 북한이야 뭐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핵무장론 이게 뭐 시기가 그러니까 한미관계 균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들려 나오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이런 그 지금 그 미국의 어떤 최종 현재 이제 가장 급선무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 일인데 철저하게 이제 반중 연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이 발표한 인도 태평양 5대 전략이라는 것도 간단한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치 동맹 플러스 기술 동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패권 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영토를 군사적으로 침탈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무역이나 그다음에 기술 장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그 블록 간의 이제 번영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신냉전 체제의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제 가치 동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동맹이라는 게 아마 국제 정치학에 이토록 아마 획틱하게 논의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개의 국가가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에만 어떤 철저히 복무한다면은 어떤 그 완벽한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들고 나온 거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대항 태세에서 들고 나온 거는 결국 그 어떤 공급망 사슬, 그러니까 소위 그 기술 동맹으로 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무슨 뭐 테크노폴리틱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가치 동맹. 그런데 이 가치 동맹의 이 연결을 고려해서 한국이 지금 자꾸 떨어져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철강 문제, 그 무관세 혜택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쿼타를 좀 늘려달라라고 여러 번 했던 모양인데 이게 미국은 EU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페이버를 줬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우리가 이제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는 철강 무관세 통관 타협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EU하고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이제 10월 달에 철강 관세 철폐를 합의를 한 상태고요. 근데 그간에 그 타입니까?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 수장도 여기 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부의 어떤 동아태 차관보, 그다음에 경제 담당 차관급들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눈치를 주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 압박 구도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답을 제대로 안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봐도 지금 현재 한미 동맹 또는 이제 전통적 우방과의 한국과의 고려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이게 가장 저희들이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네. 그 한국을 갖다가 이제 좀 따돌리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 지금 그 CPTPP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중국하고 대만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급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여기 가담을 하려는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미국은 가입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꾸 내수시장 보호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대안으로서 이제 경제적 틀이라는 거,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걸 갖다가 대체 자산으로 운용할 모양인데 지금 현재 논의 과정을 보면 철저히 한국은 배제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는데 원래 그 미국 달러하고 그 수합 협정하는 거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이 갱신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본다 하면은 그 철강의 뭐 관세 혜택 결정하는 거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 경제적 틀, 이 구상에서 한국에 배제된 게 아닌가라는 걸 갖다 입증하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를 잘 몰랐는데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나와서 하는 그 연합 훈련이 있더라고요. 사이버 훈련하는 게. 그게 이제 주로 나토 국가들하고 거기에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한국이 빠졌습니다. 한국을 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우방국이 사이버 연합 훈련하는데 여기 한국이 배제됐다. 이걸 가지고 환태평양 안보동맹의 어떤 한국의 린치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우방국이라는 나라들 중에 우리가 익히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외에 리투아니아까지 들어있습니다. 나토 국가 아닐까요? 근데 그런 조그만 나라도 들어가는데 한국이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하고는 동맹 못 하겠다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요런 이제 경향들을 이제 트렌드를 가만히 추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마 선을 그으면서 이 나라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아마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네. 11개월째 네. 대사가 공석이다. 네. 지금 주한미 대사가.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이 이 한국과 유사한 우방에 보내는 걸 보면 이제 그 캐롤라인 케네디라고 케네디 대통령 딸. 네. 과거에 주일 대사를 했던 사람을 이번에 호주 대사로 보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의 비서실장이고 시카고 시장 하원 의원을 했던 오바마 때 대단했죠. 이마누엘 램이라고 그 지금 일본 대사로 주일 대사로 주일 대사 보낸 시카고 시장인데.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 지금 이런 사람들 몇 명과 여태까지 한국에 왔던 대사들 몇 명을 좀 비교하면 솔직히 레벨이 그렇죠. 좀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해리 해리스 대사는 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은 그래도 뭐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니까. 예. 근데 양반이 그래도 호주 대사로 가다가 중간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이게 똥밟은 거죠. 사실은 호주 가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다. 보스전까지. 그러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일본계다 보니까 또 그런 이상한 그 구설수에 여러 번 올라섰고 오죽 그거 하면 이제 애들이 무슨 그 관저 땀벼락을 갖다가 타고 오르고 그 다른 나라들은 총 맞아 죽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미국이 굉장히 한국이 이제 배려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쟤들끼리 한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대사들끼리 만나 그랬어요. 누가 한국 대사로 오고 싶겠냐 이겁니다. 이거 이런 상황에 대접도 못 받는데 심지어 그 전에 뭐 칼만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오바마 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미국이 연맥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대사라는 게 과거 19세기나 20세기 초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또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지 대사가 무슨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대사의 어떤 역할하는 게 굉장히 왜소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교민 행사 가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에 무슨 뭐 한국 팝송이나 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점수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사 역할이 왜소화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주 중요한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근 1년가량 자리를 비워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그 무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토 마타토시라고 옛날에 주한 일본 대선 대사에서 좀 유명했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좀 휘발성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 주한 미 대사가 공석이 된 거는 이거는 뻔하다. 지금 뭐 하모 신뭐 실익도 없는 종전 선언 가지고 한국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의 90%를 여기다 쏟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꼼짝도 안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수차에 걸쳐서 이제 그 중국 압박 부대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들어오지 뺀돌뺀돌 이제 바깥으로 돌고 있죠.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소장님 뉴시스니 뉴스만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파는 회사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인터넷 언론사인데 예. 그 다 머니투데이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 어떤 그 뭐 자기들 정견을 갖고 있는 그런 뉴스 매체라고 보기는 힘든 거라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인터넷 언론을 여러 개 소유하는 그 중에 한 멤버다. 그런데 이 뉴스완 이런 데 보면은 철저하게 이것도 아마 좌빨 냄새가 나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평을 코어트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평화 붙은 연구소 이게 다 좌빨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뭐 극동 문제 연구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용하는 연구소나 학자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립성을 상실해 버리죠. 당연히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토 대사가 이야기한 건데 물론 일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거든요. 틀린 이야기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대사로 있던 사람이 이런 건 외교적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논평을 한 사람들을 일단 뉴스완에서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중국까지 조금 이제 신기가 편찮지 않을 거는 중국이 한미 간을 계속 이제 이간 책동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몽골의 정권이 놀아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 대사가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게 문제는 그 내용이 맞느냐 하면은 그럼 일본 대사가 맞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어떤 그 합리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비난해야 마땅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무토 대사가 왜 그러면 미국이 지금 대사를 보내지 않느냐 하는 배경에는 가장 간단 명료하게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마 그 변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사관에 한국뿐만 아니고 90개가 공석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이 정부가 좀 바이든 정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이 직원을 보내야 될 때 이제 항상 직업 외교관을 보내야 될 때 아니면 이제 자기의 측근들을 정무직으로 보내야 될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데 한국 대사관은 한 2명이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처음에 그저 한국계 무슨 유리킴인가 알바니아에서 그게 이제 여자 그런 데다가 취소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맴도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국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 내부에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역학관계 대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하면서 솔직히 좀 말하면 별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 게 이 칼 맞은 대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보다 해리스나 이런 꼴을 보면 좋은 것보다 좀 안 좋은 꼴을 보기가 또 십상이고 그러니까 나라 규모는 좀 있고 미국하고 동맹의 관계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묘하게 좀 험지 비슷한 대로 때가 그러니까 뭐 한국 교포 출신으로 국무부에 있는 애들이 승진 케이스로 뭐 걔들이야 뭐 이제 자기 추세의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표적으로 성김대사 같은 온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별로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봐주려고 보는 사람은 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 대접받고 싶지.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지금 후배들 듣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여기 그 대사가 없으니까 대사 대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참사관이나 대사 대리가 우리 북미국 미주국 아들 만나러 가라면 잘 안 만나 주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청와대에서 계속 이제 뭐 기피하라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싱하이밍인가 그 중국 대사 얘는 온 사방을 다 직급에 만나네. 관계없이 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미국 대사관이 이제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문복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12개월 같으면 처음에는 이제 뭐 일부러 늘 뭐 이렇게 계속 안 보낸 건 아닌데 보낼 적정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가 이게 대선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졌을 바에 차라리 대선 끝나고 나서 보는 게 낫겠다. 네, 대선에 가게 되면 예. 어떤 형태로든 또 그렇죠. 예. 시비가 걸린다 이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런 지금 뭐 의도적으로 계속 11개월 갔다가 미국에 보내지 않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이런 사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내년 대선 전까지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말 연시에 인사이동 잘 안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험지다 보니까 예. 어쩌다가 한국이 지금 험지가 됐습니다. 프랑스 대사 자리나 뭐 예, 카리브해 대사 자리면 예. 서로 갈라 할 건데 예. 험지라서 안 놀라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